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2020년 7월 18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잠정적으로 변동성이 크게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크게 위쪽으로든 아래쪽으로든 크게 한쪽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 큰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들이 다양한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의 역사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이 변동성 지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트맥스에서 이제 나오는 이 지수를 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이 변동성이 낮아졌을 때 어떤 현상을 보여주는지를 지금 이 빌 셰릴슨이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주봉상으로 보면요. 지금 2017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이 변동성이 가장 낮았던 이 부분에서 지금 가격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일어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지금 이제 가격 변동폭이 굉장히 커졌고요. 이때도 지금 변동성이 가장 낮았을 때를 찍고 나서 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그 2018년도에도 지금 이 변동성이 최저로 지금 내려갔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 부분에서 갑자기 급락을 하는 양상들이 그 이후에 나타났고요. 그래서 저점을 찍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변동성이 저점을 찍는 지점이 나오는데 이 이후에 갑자기 또 급등을 하죠.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중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 부분이 이제 변동성을 최저를 찍고 나서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세가 보통은 이제 출현을 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지금 이제 최저점을 찍고 있어요. 마이너스 20.63% 이해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최저점과 거의 일치하는 이 라인에 이제 들어선 거죠. 그래서 이 변동성이 이 최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급격하게 한쪽으로 이 쏠리는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는 겁니다. 과거의 패턴들이 지금까지 이제 그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자연적으로 보더라도 그 한쪽으로 변동성이 이제 급격하게 낮아지는 그리고 힘이 응축되는 형태가 이제 나온 다음에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들이 나오는 건 어쩌면 또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지고 낮아지고는 이걸 자연스럽게 계속 등락이 일어나는 건데요. 그게 이제 극단으로 갈수록 그게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최저로 가면 최고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작용을 하는 거고 최고점에 있을 때에는 또 최저로 떨어지려고 하는 이런 형태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제이콥 캠필드도 비슷한 의견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이콥 캠필드는 한쪽 방향으로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롱 쪽, 그러니까 위쪽으로 상승할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바로 상승한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 아래쪽으로 지금 이 삼각수렴 형태에서 아래쪽으로 깨고 내려가서 페이크를 한번 준 다음에 8,000달러를 찍고 다시 한번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이런 형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0달러를 찍고 지지를 받는다면 12,000달러로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주요적인 지표로 보는 게 이제 해시 리본, 이 리본 형태로 이렇게 이제 그 교차되는 부분에서 이런 바이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형태가 지금 출현을 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똑같이 이 변동성 지표가 지금 최저점을 찍고 있다라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들이
기대가 된다라고 제이콥 캠빌드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참고사항일 뿐이니까 이 부분을 맹목적으로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시고 꼭 투자 결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위터 해킹 사태, 지금 암호화폐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 부정적인 이미지와 이 분사 플랫폼 인식 제고에 대한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금 유명 인사들이 이 트위터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등 유명 인사들의 트위터 계정이 아주 쉽게 그냥 해킹을 당해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해킹을 당하고 난 다음에 비트코인으로 송금을 권유하는 이 사기성 메시지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금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이번 사건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될 가능성을 지금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 이미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등 불법 활동과의 연관성이 높다면서 강력 규제를 주장해 왔습니다. 많은 트위터 사용자들이 이 해킹 소식이 전해진 뒤에 비트코인 금지를 촉구하는 트윗을 날렸다고 하는데요. 뉴욕타임즈의 조시베로 기자도 트위터를 통해서 만일 암호화폐가 불법으로 규정됐더라면 이런 사태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암호화폐 불법화를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오히려 이 비트코인의 장점이 부각될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트위터 해킹과 관련해서 이 비트코인의 신뢰도가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비트코인의 장점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CNBC 방송은 이 암호화폐 기업 일릭틱을 인용해서 이번 트위터 해킹의 피해액은 총 12만 $1,000로 추정된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여러 암호화폐 전문 매체들도 해커들에 속아서 이 송금된 비트코인들의 움직임을 잇따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AMB 크립토는 이 현금의 경우 이 같은 추적성은 상상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트위터 해킹과 관련된 진짜 문제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 중앙화된 시스템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탈중앙화를 내세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는 유리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인 톰 에머는 이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문제가 아니다, 이 중앙화된 통제가 문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둘 다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이 이러한 이제 사기성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비책들도 당연히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비트코인의 문제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 이 비트코인이 없으면 그럼 사기를 치지 못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다른 수단, 다른 어떤 통화 수단이든 대체 수단을 또 찾아서 했을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해킹 피해라는 걸 이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이제 해킹이라는 자체적인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킹 자체가 막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비트코인은 실제적으로 이제 그 피해액이 이제 발생하게 된,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송금이 이루어지게 만들어둔 그 2차적인 피해이고 1차적인 피해는 진짜 해킹이죠. 그래서 유명 인사들의 그 트위터 계정 자체가 해킹이 당해서 어떤 메시지, 그러니까 그 유명인이 의도치 않은 메시지들을 마음대로 퍼뜨릴 수 있는 그 자체가 더 위험한 것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실제적으로 해킹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 그게 이제 여기에서는 탈중앙화를 지금 내세우는 기술, 우리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또 인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태국 중앙은행 이 CBDC 대기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라는 기사인데요.
태국 중앙은행이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대기업에 우선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바치라 아람디 태국 중앙은행 부총재는 이 중앙은행이 CBDC 개발 3단계에 착수했다라고 하면서 대기업 간 금융 거래에서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기업 간에는 이 디지털 화폐를 사용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부총재는 이 CBDC 사용 대상을 일반 대중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면서 실제 도입에 앞서 이 종합적인 연구를 마쳐야 할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태국 중앙은행은 이 CBDC 프로젝트 개발 3단계로 돌입하는 가운데 기업 부분에 CBDC 활용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태국 CBDC는 허가형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부총재는 CBDC로 인해 금융 중개에 대한 수요가 줄어서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일반 대중이 CBDC를 이용하더라도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태국은 지난 2018년부터 이 금융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로 블록체인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고요. 지난해 5월부터 홍콩 통화청과 협력해서 이 해외 송금과 외환 거래를 등을 위한 CBDC 공동 연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올해 1월에는 국내 도매급 송금 관련 블록체인 개념 증명도 완료했다고 합니다. 태국이 생각보다 빠르게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 상용화를 거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기업에서 이미 이 CBDC를 활용을 해서 지금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연구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중앙은행들이 실제적으로 CBDC 도입을 앞당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도.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NH농협은행에서 이 디지털 자산, 이 커스터디 서비스, 이제 보관 서비스를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제 인터뷰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이제 디지털이나 좀 더 보수적인 기업이라고 알려진 이제 NH농협은행이 앞서서 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에 이제 뛰어들었는데 국내에서도 아직 낯선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이렇게 뛰어든 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지금 앞으로 이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이 인터뷰를 한 분은 지금 NH 디지털 R&D 센터에 지금 이제 근무하시는 분을 통해서 지금 나온 건데요. 이 R&D 센터에서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맡고 있는 이 김성영 과장님의 지금 이제 인터뷰 기사입니다. 지금 양재동에 위치한 이 NH 디지털 혁신 캠퍼스에서 지금 근무 중이고 팀 내에서는 지금 이제 인공지능, 클라우드, 이 블록체인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기술들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뭐 주요적인 건 농협은행이 과연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로 어떤 것들을 진행할 예정인가라고 하는데 앞으로 지금 NH농협은행은 우리가 이제 기사에서 봤던 것처럼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사업에 열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이 가치 있는 기술이긴 하지만 이 은행에서 실체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가장 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그 부분이 이제 송금, DID, 커스터디 이런 부분이 은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지금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보통 이제 수탁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 자산을 보관하거나 운영을 하고 싶지만 인프라와 전문성이 부족한 투자자들이 이 수탁 은행에 자산을 맡기면 전문가들이 대리해서 이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 이제 앞으로 NH농협은행도 지금 새로운 기회를 지금 발견하고 있는데 이 농협은행이 최초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 해외에서는 이미 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들을 글로벌 금융 회사들이 이미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미 도입을 하면서 이 부분도 이제 농협은행도 그걸 받아들이는 거고, 지금 국민은행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러시아 현지 기업과 기업용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록체인 개발 업체인 웨이브 엔터프라이즈가 이 기업용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 웨이브 엔터프라이즈는 기업의 프라이빗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크나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지난 4월에 기업은 러시아 통신부로부터 미래 정부 사업을 위한 잠재 기술 제공업체로 선정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협약은 이 러시아 기업 부분의 블록체인 솔루션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요. 이 양사는 기업 프로세스를 최적화할 수 있는 블록체인 응용 시나리오를 만들고 공급망, 데이터 공증, 기업 자산 토큰화, 그리고 거래 자동화, 분석 등을 위한 이 블록체인 솔루션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애저 클라우드 위에 구축된 웨이브 엔터프라이즈를 통해서 투명성, 지속적인 가용성, 그리고 데이터 무결성을 지원하는 이 탈중앙 인프라에서 기업형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손쉽게 구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업용 블록체인 서비스들을 지원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자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를 잘 활용을 해서 지금 이 블록체인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장을 해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이 블록체인 개발자를 구인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이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지금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은행은 이더리움 관련 개발 경험을 가진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구한다는 내용의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 불산 원장 기술 관련 경험을 보유한 개발자를 찾고 있다면서 이 블록체인과 R3, 이더리움, 솔리디티에 정통한 사람을 우대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발자는 골드만삭스 내부 혁신 프로젝트 엑셀러레이터 소속으로 최고 기술 책임자와 함께 핵심 엔지니어링 플랫폼, 그리고 아키텍처 설계, 그리고 첨단 기술을 통한 혁신 작업 등에 참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최근까지도 암호화폐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피력해 왔었는데요. 이 투자은행 애널리스트들은 암호화폐는 현재 경제 상황에서 유효한 투자 수단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는 자산 유형으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골드만삭스가 지금 그 의견과는 반대로 지금 이 블록체인 개발자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이 기술 암호화폐는 이제 블록체인 업계의 성장성을 지금 보고 투자를 선제적으로 투자하거나 연구를 목적으로 지금 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지금 비자도 이더리움 및 블록체인 아키텍처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이 블록체인 엔지니어를 구한다고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래서 특히 이더리움과 이 블록체인 아키텍처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비트우다가 이 중국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비중이 50%로 감소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최근까지도 이제 중국의 비트코인의 채굴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디지털 자산 기술 및 서비스 플랫폼인 비트우다의 보고서를 통해서 보면 중국의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비중이 이 50%로 감소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그동안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비중을 60에서 65% 수준으로 유지했으나 최근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비중이 1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비트우다는 중국 다음으로 미국의 해시레이트 비중이 높지만 이 중국과의 비중 격차가 크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차이가 실질적으로 큰데요. 이 미국 같은 경우는 해시레이트 비중이 14%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50%이니까 꽤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 거죠.
지금 중국의 해시레이트 비중이 감소한 것은 이 비트코인의 채굴이 점점 더 분산화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덧붙이고 있다라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채굴의 이제 분산화가 조금 더 크게 일어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는 채굴이 이 텍사스주 중심으로 지금 많이 이 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고른 빅테크 이 보험사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지금 네이버 자동차 보험 비교 서비스가 9월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에 따르면 오는 9월에 자동차 보험 비교 견적 서비스 출시를 예고한 가운데 보험사와 빅테크 업체 간의 보험 대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토스 등 이 상당한 규모의 이용자를 기반으로 보험 중개 판매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보험업계에서는 영향력을 예의주시하는 등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 네이버 파이낸셜은 올해 하반기 자동차 보험 비교 견적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국내 손해보험사를 접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네이버 파이낸셜과 제휴한 손보사는 현대해상, KB 손보, DB 손보 등이 이 세 곳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토스 등 젊은 층의 이용자가 많은 IT 업계와 달리 네이버는 이용자 연령대가 다양해서 이 보험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네이버는 중앙화된 이제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에 워낙 어마어마한 이용자가 있죠. 네이버 포털의 월 이용자가 3,831만 명이고요. 네이버 페이 가입자만 3천만 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이 사용자, 유저를 기반으로 해서 이 보험 사업을 주요적으로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건데, 보험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간접적으로 지금 이제 보험 비교 서비스이기 때문에요. 이 경쟁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이미 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 대한 우려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는 실체적으로 이제 큰 피해를 볼 이유가 없죠. 직접적으로 사업 자체를 영위하는 것보다 이 비교 견적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이제 광고 수입 플러스 추가적인 이 수수료까지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편안한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페이스북 활동하는 국내 종기 매출의 25%만 이 언택트 발이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이제 국내 중소기업의 매출이 25%만 이 언택트 비대면 판매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싱가포르나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이는데요. 싱가포르는 62%고 일본은 38%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비대면 세일즈 성장 가능성이 앞으로 더 높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들이 이 비대면 서비스로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전망 기사를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